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센스쟁이 인사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간고사, 1차 고사 끝나고 첫 번째 이제 강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이제 나름 쉽게 낸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낸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 변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 정도 난이도로 낸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서술형 평가도 이제 한번 봐봤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여러분들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찍는데요.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긴 하죠? 네. 여러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 있다고 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듣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훨씬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영상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최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 좀 이해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려시대 경제의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영상으로는 세금제도와 그 다음에 토지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에서는 우리가 뭐 농업, 수공업, 상업, 화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금 파트로 한번 넘어가죠. 사실 고려시대 세금은 그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 재정을 이루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조선시대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홀스 좋아하는 홀스입니다. 이거는 이수연 학생이 찬조해준 2학년에 사탕이네요. 참고로 지금은 우리 항상 참여하고 있는 예린이와 우리 8반의 귀염둥이 정민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금제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곡물, 세 번째는 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세는 그 기준, 세금을 걷는 기준이 바로 토지에 있어요. 토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결정이 나죠. 특별히 토지라고 해서 우선은 농작물, 생산물이 나오는 그런 토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토지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거죠. 곡물은요? 왜 인상 써? 곡물은요? 토지와 인구, 다른 말로 이제 재산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군연의 재산, 그다음에 각 가정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각 군연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군연에다가 그 군연의 그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를 해서 군연에 배정을 해주면 군연에서는 다시 그 경제적 상황을 반영을 해서 각 가정에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게 했냐? 바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게 한 것이죠. 내가 재산에 따라 갖게 되는 거죠. 각 가정별로 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묘역인데요. 묘역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부과한 것이 바로 이 묘역입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 이러한 조세, 곡물, 묘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국가 재정을 운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토지제도.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토지제도,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은 어릴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좀 소리가 좀 물리죠? 제가 다음번에는 마이크를 하나 구비할까 고민 중이에요. 한 6, 7만원 하는데요.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에 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마이크를 사다 주셔도 제가 뭐 미안한 마음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6월 첫째 주에 살 거니까요. 그 전에 마음이 동하는 친구는 사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토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바로 전식과 제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토지제도는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주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청에게 주는 것도 우리가 전식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식과는 이제 좀 우리가 줄임말이에요. 뭐 애들 뭐 매세만 있다고 쓰죠. 매우새우깡이라고 하는데요. 어이없어요. 그냥 새우깡이라고 부르죠. 그죠? 매우새우깡. 그걸 매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민이 어떻게 생각해? 그거 매세. 매세라고 부르요. 배라는 이 베스킨라빈스 31. 배라 사 먹을까요? 끝나고? 싫어요. 살찌니까. 자, 아무튼 전지와 시지를 관리들에게 준 것. 그래서 전시와 시지를 과전으로 주었다라고 해서 줄임말로 전식과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 곡물이 나오는 지역. 시지라고 하는 것은 땔감이 나오는 지역을 관리들에게 대가성으로 준 것이죠. 이게 바로 전식과예요. 근데 무엇을 줬냐? 지금과 같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준 것입니다. 수조권은 어떠한 개념이냐? 바로 국가 대신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즉 아까 조세에서 살펴봤듯이 일반 국민들, 땅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가까워졌죠? 그럼 뭐 이따만 해야겠죠. 그리고 국가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죠.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러한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관리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제 직접 관리에게 내도록 한 것이 전식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수조권의 개념이에요. 수조권은 지급한 것이죠. 수조권은 어떤 부분에서 좀 좋냐면요. 사실은 농사를 지는데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땅이 있으면 막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도 줘야 되고 노동력도 막 해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10분의 1만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국가 입장에서도 어때요? 그러한 세금을 걷는 노동력 다시 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들을 간소화할 수 있죠. 관리 네가 가서 직접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 바로 전식과입니다. 근데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작하자마자 생긴 건 아니에요. 고려 초기에는 약간 생긴 것 같은? 잘 안 되는데. 고려 초기에는 바로 역분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고려를 건국한 태조가 자기가 건국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많고 적음을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즉 농공행상이라고 하는데요. 농공행상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게 바로 역분전입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역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로가 많고 적음을 태조가 정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시가가 시작이 된 것은 바로 경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부터입니다. 경종은 몇 번째 왕일까요? 수업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몇 번째 왕일까요? 얘들이 몇 번째 왕이에요? 정답이 몇 번째 왕이에요? 그 5번째죠. 힌트를 줘도 뭐가 되게 센스가 없나요? 말로 해야어요. 네. 5번째 왕이에요. 4번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광종이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답했을 거예요. 그죠? 광종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래요. 노비안건법, 과거제, 그 다음에 호적 숙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왕, 경종이 즉위하다 보니까 어떠한 자기가 과제에 놓이게 되냐면 우선 과거제로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불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종에 의해서 굉장히 숨죽여 있었던 그러한 신하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종은 이 새로운 신진 관료들과 기존의 관리들을 자기 세력화하고 위로하고 조화롭게 나아가기 위해 바로 시정전시까지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직을 기준으로 관리들에게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전식화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정전식화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인품적 요소예요. 인품은 누가 정하겠어요? 인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딱히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관직이라고 하는 건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는데 인품이라고 하는 건 그게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 우리가 대부분 대다수가 인품이 좋다라고 그죠? 다 인정하지만요. 아닌 사람 있나요?
네, 다 인정한 선생님은 뭐 선생님은 한 글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한 글자로. 난 된 사람이라 해서 된자를 되게 좋아해요. 인격적으로 미안해요. 네. 자, 그래서 인품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외부적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진, 문제점을 가진 게 바로 이 시정전시과죠. 이 시정전시과가 바로 목종 때, 성종 다음 항인데요. 목종 때 이제 개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문제점이었던 인품적 요소를 없애고 바로 관직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역시 이 개정전시과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산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관직 안에는 현직 관리와 산관이 있었어요. 산관은 그 개념이 뭐냐면 근무처는 없지만 그 직분은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교장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산관이라고 부르는데 뭐 전직 관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계속적으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근무처가 없어. 그런데 전시과라고 하는 그런 혜택은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하죠. 일은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국가 재정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바로 문관에 비해서 무관들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같은 등급, 같은 관직이어도 바로 문관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전시과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 게 바로 개정 전시과입니다. 그러면 경정 전시과 때는 이 문제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 바로 문종 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왜 이상하니? 고개를 오늘 좀 재미없죠? 힘이 안 나네? 날씨가 뿌리뿌리해서 그런가? 자, 현직 즉 상관에게 주던 게 문제점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관에게 주던 걸 멈추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정전시과입니다. 문관과 무관에게 어때요? 서로 차별을 받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차별을 없애면 되죠. 그래서 문관과 무관에게 비슷한 양을 지급하는 게 경정전시과입니다. 나는 전시과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시정전시과에서는 문제점이 관직 플러스 인품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품적 요소를 없애게 개정전시과예요. 근데 개정전시과를 보니까 상관, 일하지 않는 근무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지고 문관이 무관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았던 거죠. 문제점을 없애면 되겠죠. 상관에게 주던 걸 없앴어요. 바로 경정전시과. 문관과 무관의 차별을 거의 없앴어요. 경정전시과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시과가 얼추 완성되는 것 같죠. 좀 좋아 보이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자교 변환과 무신정변으로 인한 무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특정한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만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시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잠깐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을 하자면 전시과 안에서도 공회전, 군인전, 구분전,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과전 말고 관리들에게 주던 거 말고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관청에게, 그 다음에 군인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 군인에게, 그 다음에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인 하루 관리나 유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뭐 공음전 같은 경우는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이 됐었는데 특별히 이 구분전과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 세습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자교 변환과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국가는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토지를 점점 잃게 되고 나중에는 녹봉이라고 하는 것조차 줄 수 없는 예전에 관리들은 전시과라고 하는 것과 녹봉을 받았거든요. 매달. 그런데 이 전시과뿐만이 아니라 매달 받는 녹봉까지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니네 뭐 돈 안 받으면 니네 일할 거야? 만약에 니네 돈 안 받고 공무원을 일하라고 하면 여러분 일할 거예요? 안 할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고려정부는 13세기 후반 녹과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녹과전을 지급을 하게 되죠. 바로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땅을 개간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땅을 토지로 개간을 해서 그 땅들을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녹과전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녹과전이 이제 대체로 경기 지역을 개간을 했었는데요. 추후에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게 되고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바로 이 과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전신적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주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선은 고려의 토지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과정이 어쨌든 좀 중요하니까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이러한 기준, 농공행상, 관직 플러스 인품, 관직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상관, 문무관 차별이 있었다. 그것들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부족해지고 전시권조차 줄 수 없게 되자 13세기가 녹과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경제, 토지제도가 사실 쉬운 파트는 아닌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 좀 미리미리 좀 봐주세요. 시험 기간에 놀아서 봐야지 라고 하면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한국사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게만 여러분들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생소한 용어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라는 것들이 현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면서 같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끝낼까요? 안녕.